안녕하세요. 4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작년 봄부터 식장을 예약했고 가을에 웨딩 촬영 후 스드메까지 다 예약한 상황입니다. 사실 4월 전에 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날짜 정하기가 많이 힘들어 고생을 했었고 결국 식을 한 차례 미루고 나서야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비 신랑 측에서 결혼을 미루자며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게 집안에 큰일이 생겼다거나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신 상태였다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다른 문제가 아닌 예비 신랑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더군요. 한 해에 두 형제를 다 결혼시키기 힘들고 하객들한테도 예의가 아니라며 저희의 결혼을 미루라는 거였습니다. 더 빡치는 건 예비 신랑인 남친도 본인의 동생이라 그런지 양보하자는 입장이라는 거죠. 처음 이 말을 듣는데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더군요. 그동안 식장을 예약하고 날짜가 한번 미뤄지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무튼 남친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싫다고 딱 잘라 거절했었죠. 그런데 제 말은 아예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척이라도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오히려 정이 없고 유도리도 없다며 저한테 뭐라 하고 있습니다. 당시 1년에 두 형제가 다 결혼식을 치르는 게 부담스럽다면 동생네는 먼저 같이 살다가 아이를 낳고 식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말했었는데 결혼식을 안 올리고 사는 건 절대 안 된다며 무조건 동생 먼저 결혼을 시켜야 한다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시댁들 곳이 보수적인 집이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좋다. 그럼 100번 양보해서 합동 결혼식이라도 하자. 하고 말했었지만 이 또한 축의금 문제 때문에 절대 안 된답니다. 위 상황만으로도 정말 많이 화가 났었지만 제가 지금 더 빡치는 건 어제 예비신랑 동생이 다짜고짜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는 날짜를 옮기라며 저한테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행동은 정말 아니지 않나요? 이건 그 직후에 예비신랑에게 말해서 사과를 받긴 했지만 도무지 화가 풀리질 않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제가 동생네는 아이를 낳고 난 후에 결혼하라고 해라. 그냥 두 형제 모두가 올해 식을 올리자. 그도 아니면 합동 결혼식을 하자. 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지만 시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며 형제 둘이 상의해서 한 명만 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예비 신랑은 무조건 동생네가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일인지. 시국이 이런지라 결혼 준비만 1년을 넘게 한 것 같은데 전부 물거품이 된 것 같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아직 신혼집과 혼수를 안 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정말 눈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몇 개월 뒤 후기입니다. 남친 여동생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글을 썼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정대로였다면 저는 4월에 신부가 됐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자유롭게 혼자 살고 싶은 싱글이 되었네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같이 욕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후기를 올려봅니다. 이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글을 쓰고 난 후 남친과 계속된 의견차로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고 무조건 양보하자는 남친에게 너무 화가 나 크게 싸우고 난 후 파혼을 했습니다. 정말 몇 날 며칠을 싸우고 울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웨딩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서 고르고 고르던 스드메도 모두 안녕해야 했었죠. 서로 파혼하자는 말이 나오고 난 후 당시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신 대로 제일 먼저 예식장을 캔슬했습니다. 동생이 제가 예약한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계약한 식장은 예약 대기자가 걸려있어 전남친 동생이 계약하지 못하고 대기자가 가져갔습니다. 요즘은 시국이 이런지라 식장 자리가 남는다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제가 예약했던 식장이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좋은 곳이었거든요. 당시에도 예약 대기자가 생길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동생 커플에게 식장을 양보하자는 말도 잠깐 나왔었는데 예약이 걸려 있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고르고 골라 계약한 곳에서 남친 동생이 결혼한다 생각하면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위약금은 데이트 통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혼 측과 혼수 준비를 미루고 미뤄뒀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신축 풀옵션 오피스텔을 얻으려고 집만 알아보고 다녔었거든요. 만약 혼수와 집이 있었다면 파혼을 조금 더 고민해야 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남친의 동생도 결국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 보수적인 전남친 집에서 예물과 예단 그리고 혼수까지 빵빵하게 요구를 하셨다네요. 물론 파혼의 이유가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결국 파혼하고 수술을 했다는 것까지 남친과의 공통 지인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 같은 연도에 며느리 둘과 손주를 얻을 뻔했다가 결국 셋 다 잃은 거죠. 처음에는 전남친 동생과 그 여친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본인의 결혼식과 여자를 지키지 못한 전남친을 원망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 역할이라는 게 없이 무조건 본인 동생과 부모님의 편이었으니까요. 사실은 지금도 전남친에게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결혼 준비를 하자는 개소리와 함께요. 당연히 연락을 주고받진 않았고 뭐라고 하나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더는 들을 가치도 없는 것 같아 얼마 전 전부 차단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사무실로 전화를 해오는데 덕분에 양해를 구하고 전화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일이 줄어들어 너무 좋네요.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시간에도 파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겁니다. 결혼 전부터 파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다면 결혼 후에도 분명히 문제는 발생할 테니까요. 사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잖아요. 저도 파혼을 고민하며 주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까 그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아니더군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파혼했다더라. 딱 이 정도뿐이니 남들 눈을 너무 의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신중한 결정하셔서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 긴 글 읽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도 파혼했었어요. 쓰레기랑 헤어지고 5년 뒤에 100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파혼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입덧 중이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쓰니도 곧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두 번째, 네, 이혼보다는 파혼이 100배 낫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파혼한 것만 생각할 것 같다. 창피해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남의 얘기 길어야 3일이라잖아요. 그리고 글쓴이 전남친과 그 가정을 미루어 볼 때 결혼하지 않으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글쓴이가 잘 되려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꼭 결혼이 끝이 아니잖아요. 행여나 그런 놈 그런 집안하고 다시는 상종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다시는 누구도 안 만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이쁘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길 바라요. 천운이 님을 도운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그나저나 그 집은 혼사 둘의 손주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 순식간에 혼사가 다 깨지고 애까지 잃었네요.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것 같아요. 그 집은 충격이 그냥 충격이 아니라 가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 뒤집어졌을 듯 합니다.
첫 글에서도 느꼈지만 그 집은 그냥 예의가 덜 되어 먹은 것 같아요. 이번에 혼사 다 파탄 나버리고 자식들이 40줄까지 결혼 못하면 정말 볼만하겠네요. 그나저나 그 전남친놈 동생놈 결혼식이 파토나서 슬금슬금 다시 연락이 오는 것 같은데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길. 5번째. 잘하셨어요. 저도 파혼하고 몇 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파혼이고 2번째로 잘한 일이 지금 이 남자를 만난 겁니다. 님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저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고 남친과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오늘 외근 지가 저희 집과 가까워 야근하고 10시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오늘 새벽에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10대가 전소되는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을 기사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는 순간 정말 많이 놀랐었죠. 아빠가 저한테 딸기와 수박을 가져다 주신다고 아침 일찍 저희 집에 들리셨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셨거든요. 그때 잠을 덜 깨서 일찍 오셨다고 퉁명스럽게 받았기에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빠한테 먼저 전화를 드렸더니 다행히 부모님 차는 별일이 없었지만 같은 층 불난 곳에 가까이 주차를 해놓아서 우선 차를 세차장에 보내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난 시간이 새벽이었는데 불이 잘 안 잡혀서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밖에 내내 서 계셨고 집에 들어가서도 놀라서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하시더군요. 거기다 부모님 집에 반려하는 고양이가 있는데 장결에 뛰어나가 챙기는 걸 깜빡하셨다며 집에 올라가는 길에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냥이 얼굴을 못 볼 것 같다 하시며 집에 갔더니 막상 코 골고 자고 있었다네요. 저를 안심시켜 주시려고 농담처럼 저런 말씀을 하시며 뭐 냥이까지 우리 셋은 다 괜찮다 하고 말씀하시기에 철없는 딸내미는 그 말을 또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후 엄마께 전화를 드렸더니 골프 라운딩 중이라고 하셨고 통화 소리가 끊겨서 나중에 통화하자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오전 10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 4시쯤 라운딩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라고 엄마한테 다시 전화가 왔는데 잠을 밤새 제대로 못 주무셔서 그런지 말투가 좀 어눌하게 느껴지더군요. 발음이 뭉개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때 얼마 전 인별에서 부모님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병원부터 모시고 가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 걱정이 되기도 해서 우선 부모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한테 연락해서 진짜 미안한데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 우리는 어차피 내일 볼 거니 오늘은 부모님 집에 좀 다녀오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갑자기 어머님 라운딩 중이라며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아까까진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하며 화를 내는 겁니다. 오전에 부모님과 통화 후 남친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말했었는데 남친이 걱정을 많이 하기에 고양이 얘기를 하며 웃으면서 넘겼었거든요. 그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화를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래도 부모님 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 라운딩 끝나고 전화를 했는데 말투가 좀 이상하시더라 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다 보니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내 부모님 집에 간다는데 뭐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냐 하고 따져 물었더니 아니다. 딱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더 화가 나서 톡으로 뭐가 앞뒤가 안 맞는지 모르겠다 하고 보냈더니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차피 10시쯤 되는데 다녀오면 충분한 시간 아니냐. 그리고 미안하다 다녀올게는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통보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오는 겁니다. 여기서 분노가 뻥 터지더라고요. 남친도 부모님 일로 주말이나 약속이 있을 때 몇 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통보니 어쩌니 그런 생각 없이 조심해서 다녀와라 하고 말했었습니다.
사실 이번 일처럼 이렇게 본인 입장만 생각한다 싶은 적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냥 넘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본인이 했던 건 생각하지도 않고 저런 식으로 나오니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써보네요.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후기입니다. 우선 제 글을 읽어주시고 시간 내서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신 내용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고 부모님을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엄마는 괜찮으신 것 같지만 잠시나마 발음이 어눌했던 게 신경 쓰여 아빠와 상의 후 병원을 예약하고 내 쪽 진료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적었던 이유는 남친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제 잘못으로 몰고 가기에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커서였습니다. 내 얼굴에 침뱉기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한 번은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이래도 인정 안 하냐. 그런 느낌으로 쓰고 싶었나 봅니다. 결국 남친과는 헤어졌네요. 댓글에서 예상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남친이 전에 여자한테 상처받은 게 많았습니다. 바람이나 남자 쪽으로요. 그래서 저 몰래 핸드폰을 뒤지고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했던 것도 다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가끔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순간의 마음을 알고 있어 이해하려고 했었었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본인이 더 지옥 같거든요. 상대가 잘못한 게 없는 걸 알면서도 자꾸 마음에서 불안이 싹 터 의심되고 결국 확인해야 안심되는 그런 상황을 저도 예전에 겪은 적이 있었기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하며 이해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집순이에 체력도 개복치라 밖에 나가서 따로 남자를 만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체력이나 남는 정신력이 있으면 다른 데 쏟는 성격이거든요. 취미가 많아서 집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도 좋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이런 사실을 남친도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에 싸울 때도 의심은 하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폰으로 연락한 내역과 카톡 연락한 내역을 쭉 캡처해서 보내주며 내가 연락하는 사람은 너랑 우리 부모님 그리고 친구 이렇게밖에 없다. 도대체 왜 못 믿는 거냐 하고 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답이 없다가 오늘 다시 얘기를 해보니 전에 누구는 외할아버지가 아프다 해놓고 카톡 프사를 다른 남자로 바꿨더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건 제가 작년 초 너무 힘든 일이 있어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현재까지 약을 먹고 있는데 나도 네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이해해주지 않냐.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이해 안 해주냐. 너도 나를 조금 더 이해시켜주면 좋겠다. 전화 한 번 더 해주는 게 어렵냐 하는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주변 사람들이 너보고 하나같이 다 이기적이라고 하고 본인 생각만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기적인 걸 알고 있다네요. 여기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수백 번은 말했었거든요. 제발 좀 이기적이게 굴지 마라. 너만 힘든 거 아니고 네 상처만 아픈 거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라. 하고요. 그런데도 본인 입장만 주구장창 이야기하기에 이기적인 걸 몰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본인이 이기적인 걸 알면서도 저한테 이해를 강요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거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그 길로 헤어졌습니다. 더 이상 붙잡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요. 우리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한마디 하고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게 끝이네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특히 걱정도 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만나봐서 잘 압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뭔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일단 알겠다 라고 하며 의심의 말투로 말하는데 진심 짜증납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피가 마를 지경이더라고요. 부모님과 뭘 하려 해도 난리가 납니다. 집에 있다가 갑자기 엄마랑 마트를 가도 전부 다 의심을 하죠. 제가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해도 믿지 않으니 나중에는 거짓말이 늘어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정말 잘 헤어지셨어요. 두 번째, 공황장애 이해해주니까 본인의 의처증을 이해해달라는 또라이는 또 처음 보네요. 의처증은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정신병인데 그걸 참고 만나셨다니. 부디 안전이별하세요. 세 번째,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자들은 전남친한테 대이면 남자 만나기를 꺼려하는데 저런 놈들은 새 여친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님 전남친이 님한테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디 안전이별하세요. 네 번째, 차단했다고 안전한 게 아니니 조심하세요. 집 앞으로 찾아와서 사과 받아달라는 둥 분명 그럴 겁니다. 자기 상처는 자기들이 좀 품고 치유를 해야지 남이 안심될 때까지 주는 확인으로 치유할 생각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주말에 시댁에 갔다가 어머님과 트러블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보여주려고 글을 씁니다. 지난 주말 시댁에 갔다가 말 그대로 대판하고 왔습니다. 그 주 목요일쯤 남편이 퇴근 후 갑자기 엄마가 주말에 집에 오라고 하신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지난주에 다녀오지 않았냐. 나 피곤하다. 평일에 직장 다니고 주말에 유일하게 쉬는데 무슨 한 달에 두세 번 주말마다 시댁을 가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본인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계속 해오셔서 가야 된다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이번 주는 친정에 가자. 우리 엄마도 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주말이 다가오면 남편과 항상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결혼 전 분명히 효도는 셀프로 각자 하자던 남편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 더 어이가 없는 건 시어머니 또한 결혼 전에는 세상 쿨한 시어머니인 척 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매주 보고 싶다 하시는데 왜 그러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 말로는 저하고 만나기 전엔 본인한테 관심도 없었다는데 결혼하고 나니 갑자기 아들에게 관심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무튼 남편에게 이번 주말에는 안 갈 거다 하고 침대에 누워 뒹굴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 제 눈치를 보며 침실에 들어와서는 제발 같이 가자. 엄마가 계속 전화 오고 난리다. 이번 한 번만 같이 가자. 하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못 들은 척 하고 있었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너 저번에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던 거 이번 생일에 사주겠다. 그러니 제발 같이 가자. 엄마 전화가 계속 와서 감당이 안 된다. 하고 말하더군요. 정말 안 가려고 했었는데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갖고 싶었던 걸 사준다 하니 진짜 이번에만 가고 한동안은 절대 안 가겠다 작정한 후 주말에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했더니 시어머니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으시더라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전화해도 모른 척 하더니 내가 사정을 해야 오는 거냐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번 주에 오지 않았냐. 그리고 원래 이번 주에는 친정에 가려고 했었는데 어머님 때문에 여기에 오느라 밀렸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은 왜 가? 하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으며 엄마가 보고 싶어서 가려 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너가 애냐?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오기 싫었는데 오자마자 계속해서 비꼬으며 말씀하시니 순간 미친 듯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머님은 애라서 아들이 보고 싶다고 매주 오라고 하시는 거냐? 하고 쏘아 붙였습니다. 제 말에 순간 집안 분위기가 완전 싸해졌었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동안 쌓였던 일과 등신 같은 남편에 대한 빡침에 생리까지 겹치면서 저도 모르게 말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웃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화가 나셨는지 다르다. 그게 어떻게 같냐 하며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더하면 안 될 것 같아. 알겠다. 얼른 밥 먹고 가겠다. 밥 주셔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밥을 맡겨놨냐며 또 화를 내시기에 밥도 안 먹일 거면 왜 부르셨냐 하고 말해버렸죠. 이후부터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더 있으면 정말 심한 말이 오갈 것 같아 뭐래 하는 한마디를 남기고 혼자 나와버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고 보고만 있더군요. 그 모습이 더 빡쳐서 집에 와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냥 시댁에서 어머님과 알콩달콩 오래 살았으면 좋겠네요. 후기입니다. 퇴근하고 집안일하다 글 썼던 게 생각나 들어와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줄은 몰랐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이 글을 쓴 목적이 댓글을 캡처해서 남편한테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한 상태이기에 조롱하는 댓글들도 상관없다 싶네요. 사실 급하게 쓰느라 구구절절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날 제가 폭발하기까지 정말 많은 서사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엔 결혼하고 나면 남이다. 니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다. 하고 소리치시던 시어머니였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그 말을 했던 분은 어디로 간 건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거기다 매주 안 가면 큰일이 날 것처럼 난리를 치셨고요. 결혼 후 제일 충격을 받았던 건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저를 째려보시며 내 아들을 뺏어갔다 하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길을 의심했었죠. 그런데 그 후로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시라는 걸 깨닫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도 본인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인지 매번 주말에 혼자 다녀오라고 해도 절대 혼자 안 가더군요. 저 없이 혼자 가기 싫다고 난리를 칩니다. 어머님과 둘이 있으면 어색하고 얘기를 들어주다 지친다 하면서요. 어쨌든 이번에 정말 많이 참다 폭발한 거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남편과 이혼하는 거 아니면 평생을 함께 살 텐데 한 번은 터져야 할 일이 터진 거라 생각해서 집에 와서도 무덤덤했습니다. 사실 당시 제가 화가 났던 건 시어머니보단 남편 때문이었지만요. 신혼 완전 초기에는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고 어머님한테 화를 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원래는 두 분이 여행 가시려는 걸 어쩌다 저희와 휴가 스케줄이 맞아 같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든 비용은 부모님이 다 내셨고요.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그런 사실을 알고 드러누워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다는 겁니다.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 매주 저희에게 시댁에 오라 하셨고 저희가 안 가고 남편이 전화를 씹자 드러눕고 난리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시어머니와 연을 끊을까 생각까지 했었는데 홀어머니라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일이 날까 싶어 되도록이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같이 따라가고 맞추려고 했었지만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갈 때마다 아들을 본인 남편 대하듯 하시며 제가 종인 것처럼 대하시는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게 저번 주에 터진 거였고요. 아무튼 그날 문을 안 열어줘서 남편은 3일 동안 강제로 시댁에서 어머님과 지내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 화가 조금 누그러져 남편이 집에 들어온 상태이고요. 사실 그날 제가 말이 심한 부분도 있다 생각하지만 남편도 워낙 본인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봐온 게 있어서인지 저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미안해하는 눈치입니다. 오늘은 댓글을 캡처해서 남편에게 카톡으로 보내며 여태까지 시댁에 방문했던 횟수 확인해서 그만큼 친정에 가서 인사드리고 시간 보내고 와라. 안 그러면 너랑 같이 계속 사는 걸 진지하게 재고해봐야 한다. 하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댁 방문 횟수와 친정 방문 횟수를 맞춰야 하고 시어머니께서 또 부르면 혼자 가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두고 보라는 말도 같이 했네요. 앞으로 한 번 더 하면 안 되는 말을 저한테 하시면 시어머니고 뭐고 이혼 생각하고 대판 엎을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이번 일은 이렇게 일단락이 됐고 시어머니는 차단했습니다. 매일 연락해서 남편 밥 뭐 해줬냐, 주말에 뭐 하냐 하고 물어보시고 제가 놀러가거나 즐거워하는 프사를 올리면 바로 연락해서 지금 뭐 하냐 하며 은근히 눈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런 연락을 받은 것도 스트레스였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단해서 오히려 마음은 편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시고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우선 처음 글을 보고 정말 싸가지 없구나 하고 댓글을 달았었는데 오해했었네요. 제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머리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겠습니다. 쓰니가 그럴만했구나 싶네요. 저도 결혼해서 처음 명절 지내고 집에 도착해서 잘 도착했다 전화드렸더니 첫마디가 내 아들 너한테 뺏겼다였습니다.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 싫고 좋음을 정확히 표현해야 서로가 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싫겠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세요. 그게 나중에 편합니다. 표현 그게 제일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어른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받게 행동을 해야죠. 쓰니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참고 넘겼어야 했나요? 곧 합병 걸릴 판인데 저렇게라도 풀어야죠. 세 번째, 후기까지 봤는데 쓰니 많이 참았네요. 잘했습니다. 본인 아들 두고 왜 그렇게 며느리와 통화하고 싶어서 난리들인지. 내내 하면서 노예처럼 살 거 아니면 한번 지르고 성 긋는 게 나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전화 안 하고 얼굴 도장 안 찍는다고 뭐라고 안 하는데 왜 남의 부모가 난리들인지. 아들 가진 게 뭐 그리 큰 유세라고. 웃긴 건 정작 그 아들조차 자기 엄마 감당이 안 돼서 나 몰라라 한다는 거죠. 본인이 그러면 그럴수록 지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걸 모르나 봅니다. 네 번째, 쓰니가 성격이 좋아서 여태 다 받아주고 있었네요. 처음부터 가기 싫어한 것도 아니고 분명 왕래하면서 시어머니가 한마디씩 했겠죠. 그래서 쌓이고 쌓인 상태인데 거기다 또 자기 기분을 표출했으니 말이 좋게 나오겠나요? 팩트는 어른도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받는 거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친과는 1년 동안 별다른 다툼 없이 잘 만나왔고 7개월 전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2달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친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남친은 현재 공기업에 근무 중이고 말수가 적고 순진한 사람이라 빚에 대해 전혀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을 만날 때에도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난 후 상견례를 할 당시에 예비 시어머님이 결혼에 보탤 돈이 없다. 대신 아들이 1억 정도 모아놓았다. 하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모은 돈을 보태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조금씩 하면서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 집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문제는 예단 때부터 있긴 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비 시댁에서 지원을 일절 해주지 않는다 하셨는데 당시 돈이 없다. 우리 아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다. 대신 애들 결혼할 때 며느리한테 예물은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후 뜬금없이 예단비와 안방 가구를 바꿔달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희 부모님이 땡땡이도 그 정도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니 둘이 합쳐 결혼 준비를 하면 될 거다. 대신 예단비는 저희 집에서 준비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많이 황당해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양심이 있다면 가구까지 바라지 않으셨을 텐데 이바지 음식 안 하냐. 예단비와는 별도로 한복은 꼭 해라. 하는 등 많은 걸 요구하셨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남친의 동생이 먼저 결혼했는데 속도 위반으로 급히해서 아무것도 못 챙겨받은 게 한이 되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더 바라시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아무튼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기에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남친에게 어머님 욕심이 과하신 것 같다. 그냥 예단 예물 같은 건 다 빼고 우리 둘이 모은 돈을 합쳐서 하면 안 되겠냐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을 제외하고 부모님이 따로 예단비를 주기로 하셨기에 더는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친이 집에서 5천을 보태주신다 하더라. 그러니 너희 집도 맞춰달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돈을 보태주신다는 말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런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께서는 여유가 있으니 원하는 걸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집을 구하고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걸 남친이 어머님과 상의해서 전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들 한복 맞춰주는 것에 대해 여쭤보려 예비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집은 잘 구하고 있는 거냐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해서 2억 정도 선에서 전세를 알아보고 있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모은 돈으로 집을 구하고 남는 돈으로 혼수와 결혼식장 등을 다 준비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둘이 합쳐서 2억 정도 되는데 전세를 그렇게 구하면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냐? 대출을 낼 생각이냐? 무리하게 하지 말고 잘 맞춰서 해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어머님께서 돈을 줄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전에 남친이 5천을 보태주신다는 걸 말했을 때 어머님께서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걸 들었거든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께서 남편 없이 10년 동안 아들 둘을 키워오며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 돈에 대해 매우 민감한 편이라 아까워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넘겼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친이 대뜸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니 본인의 집으로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퇴근 후 바로 달려갔더니 본인에게 빚이 2억이 있다며 모든 걸 다 털어놓더라고요. 이걸 어머님께서도 3일 전에 알았다 하셨고요. 그 빚은 주식으로 인해 생긴 거였고 저를 만날 때부터 있었답니다. 작년 이맘때쯤까지는 5천 정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희 집과 약속한 돈을 만들기 위해 빚을 내서 주식을 더 넣었고 그 결과 연속으로 다 말아먹었다고.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토토를 200만 원어치 사서 당첨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데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친 말로는 저희 집에서 자꾸만 집 이야기를 하니 주식도 안 되고 똥줄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가 마지막 희망인 토토까지 당첨이 안 됐고 이자가 쌓이니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대출도 안 되는 지경이라고. 그래서 현재는 개인 회생을 알아보고 있다 했습니다. 이때 지원해주신다 했던 5천만 원도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결혼식을 2달 조금 넘게 남겨놓고 이제 와서 빚이 있다니 머릿속이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남친 어머님께서 그냥 이대로 결혼을 진행하자 하셨다는 거죠. 그간 얘기했던 가구나 이바지는 다 생략하고 한복도 빌려 입자. 대신 예물도 쌍가락지 하나만 하고 신혼여행까지는 보태주겠다. 단 친척들이 있으니 예단비를 조금은 보태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안했던 게 개인 회생을 하고 월급에서 최소 생활금 80만 원을 받아 5년 동안 같이 갚아 나가자 하는 거였습니다. 2억 빚을 2년간 개인 회생하면 1억으로 감면된다 하면서요. 그러고 나면 어머님 명의로 된 4억 원대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1억 5천을 보상해주겠다 하셨습니다. 사실 남친 어머님이 현재 살고 계시는 작은 아파트와 4억 원대 아파트를 2채 가지고 계시거든요. 현재는 월세로 받고 계신 상태인데 그걸 전세로 돌려서 돈을 주신다는 거였죠. 전에 그 아파트는 본인의 노후 대책이니 넘볼 생각도 하지 마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결국 자식이 빚을 지니 안 주려던 아파트를 주실 생각까지 하신 것 같았습니다. 대충 정리를 하자면 5년 동안 남친의 월급을 80만 원만 받으며 살다가 빚을 다 갚고 나면 아파트를 전세로 돌려 돈을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아파트를 팔아서 다 갚으면 안 되냐 했더니 계약 기간 만기가 아직 멀었고 그렇게 되면 재산이 안 남는다며 개인 회생으로 알아봤다 하시더라고요. 5년간 그렇게 살면 1억 5천이 생기는 거고 한 번에 다 갚으면 아무 재산이 없는 거라고. 사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2억 빚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니 당황스럽고 그동안 우리 집을 무시한 건가? 딸만 있는 집이라고 쉽게 본 건가?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 구분이 안 될 만큼 정이 들었는지 그냥 정신이 멍할 뿐이네요. 그래도 그동안은 남친 정도면 시어머니가 이상하더라도 나만 잘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 며칠을 고민 끝에 결국 남친에게 그 집을 팔던지 해서 빚을 다 정리하고 난 후 결혼하자 했습니다. 제 말에 남친도 어머님을 설득해보겠다 말했었는데 이제는 저희 집에서 반대를 하시네요. 나이 32살에 2억 빚을 진다는 건 도박을 했다는 거고 도박은 또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 네가 뭐가 모자라서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냐. 설사 그 빚을 모두 다 갚는다고 해도 후에 남자 엄마가 1억 5천을 줄 것 같냐 하시며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입니다. 오늘 남친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남친은 너랑 잘 살아보고 싶어 주식에 더 손을 댄 거였다. 방법이 잘못된 건 알지만 절약해서 사는 너를 보며 돈을 만들어 당당해지고 싶었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은 이미 터진 거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내 월급에서 나오는 80만 원과 네가 벌어오는 수입으로 살면 안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으로 못 산다 했더니 5년만 참으면 목돈이 생기지 않냐. 내가 80만 원 가져오면서 1억 5천이 생기는 거니 딱 5년 동안만 적금 들었다 생각하자. 하며 엄마가 10년 동안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산 아파트를 날리자니 너무 아깝다며 제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는 안 낳을 거냐 하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양가족이 추가되면 생계 유지비가 130 정도로 오른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생각해도 정말 한숨이 나오네요. 아무튼 결론을 서로 사랑하고 있고 본인의 어머님도 양보를 하셨으니 저도 양보를 해줄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죄인이라 할 말은 없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미 파혼하자고 말을 꺼낸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남자가 직장에서 신용불량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아파트를 처분할 생각도 하고 계신다네요. 남친은 저희 집에서 파혼하자는 말이 나오고 난 후부터 저한테 마음을 다잡으라는 말뿐입니다. 저는 지금 돌아버릴 것 같은데 말이죠. 후기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부모님 말씀대로 이 결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 속상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글을 쓴 거였습니다. 댓글에도 있었지만 저도 아닌 걸 알면서도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겠더라고요. 2억이 뭔지, 주식이 뭔지, 사람 개념이 뭔지. 그냥 눈이 멀어서 모르는 척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토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박이라는 생각조차 못했고 똥줄이 타서 토토를 했다는 말에 내가 얼마나 쪼았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남자에게 있어 제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남친은 5년 동안 80만 원이라고 말하면 제가 그냥 넘어가고 같이 살아줄 줄 알았답니다. 상황이 안 좋지만 저만 이해한다면 어머님의 재산을 남기고 싶었다네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다 이해해줄 줄 알았다.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빚을 다 청산하고 빚에 대한 그 어떤 말도 안 했을 거다. 하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남자에게 어떤 존재였는지조차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서로 사랑했던 게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현실 파악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부모님들 간에도 파혼 의사를 확실히 전달한 상태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귀하게 키워주신 걸 한 번 더 생각하고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지금이라도 물린다니 천만다행이지만 어째 미련이 느껴져서 걱정이네요. 제 동생이었다면 정말 뺨을 후려쳐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님 전남친 놈은 한마디로 그냥 넋이 나간 놈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과 2억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과 토토요. 님 인생까지 조질 뻔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그래도 님은 다행이네요. 저는 결혼 후에 남편에게 빚이 2억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 후 아기까지 낳고 알았어요. 시댁에서 갚아준다고 하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냥 사기 결혼으로 무르고 싶은데 아기 때문에 참고 있는 상태이죠. 저도 참 멍청했다 싶네요. 글쓰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꼭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세 번째. 만약 결혼까지 갔다면 100% 고생했을 겁니다. 저도 결혼할 때 남편이 그 정도 빚이 있었는데 시댁이고 친정이고 많이 도와주셨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 결혼 9년 차인데 아직까지 빚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정말 많이 사랑하고 정은 있는데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아지더군요. 그게 정말 지치고 힘듭니다. 그렇게 싸우다 지치면 남편이 원망스러워지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믿긴 하지만 싫지 않아서 살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그냥 경험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잘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람 나타날 거니 마음 잘 추스르셨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놈들도 결혼을 하겠다고 설치니 그저 신기할 뿐이네요. 5번째. 주식이든 로또든 어느 정도 선을 넘어 도박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전부 저질러 놓고 뒷감당이 안 되니 말한 것도 어이가 없고요. 저도 그런 분 만나봤는데 나중에는 별의별 핑계를 다 대더라고요. 이런저런 말로 위기만 넘기려고 들고요. 결혼하고서도 서로 못 믿는 부부들이 많은 세상인데 시작부터 저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결혼하겠나요? 파혼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